골드바 이게 지금 얼마죠, 이게 이제? 얘가 한 2억 4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거 세 덩어리면 집 하나 살 수 있어요. 네. 코스피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네. 아, 건강한 조정의 대명사, 네. 금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를까요? 그럼. 그래서 그때 요새 봤더니 비트코인이 5년 동안 상승률이랑 금 가격 5년 동안 상승률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지금 똑같은 고민일 것 같아서 제가 진짜 귀한 분 모셨는데요. 맞아요. 금 하면은 대명사, 우리 조규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많이 바빴는데 또 전인구 대표님 불러주시면은 바빠도 와야죠. 아, 저 특별한 감사합니다. 사이입니다. 그런가요? 저희 그 장인어른 칠순금을 아, 여기서 구입을 했어요. 네. 우와. 제가 2019년에 딱 은퇴자를 시작했거든요. 네. 야, 그때 은 가격이 한 64만 얼마에 제가 샀었어요. 네.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620만 원 정도예요. 10배 됐어요. 네. 야, 이 오르만큼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쭉 멀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 그래요? 네. 오늘 그래서 첫 주제는 금입니다. 네. 네. 아, 자. 금값 왜 이렇게 계속 오를까요?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금 가격이 다시 꾸물꾸물 올라가는 거에 가장 큰 기전은 누가 뭐래도 지정학적인 요소가 큰 것 같아요. 뭐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이란으로 넘어와서 요즘 뭐 그린란드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지정학적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안전자산인 금을 사는 선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럼 이제 전쟁 좀 뭔가 완화적인 분위기에 가면 금 또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금 투자를 꺼려하실 것 같아서 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마다 금은 오른다, 금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돼요. 길게 보고 좀 크게 보고 이 전체적인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자 금이 왜 계속 오르냐 그러니까 뭐 올랐다 떨어졌다도 하지만 왜 계속 오르는 이런 사이클이 있냐는 결국 부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얘기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한데 최대한 단축시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질 때 부채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네. 우리가 이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딱 꺼내면 이거 내 돈이야 하지만 그건 분명히 누군가의 빚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이제 그 돈을 발행할 때도 누군가가 그 빚을 졌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 발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돈은 태생부터 빚이다. 그러면 미국의 부채가 지금 38조 달러라는 건 세상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1년에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한 1조 달러를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형님 보고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천조가 있어서. 예, 그죠. 그 국방비로 천조를 낼 정도니까, 천조 원을 낼 정도니까. 근데 이제는 고작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1,400조를 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들은 생각을 하겠죠. 야, 미국이, 뭐, 물론 그, 이자도 그런데, 뭐 이제 의무 지출들이 많잖아요. 사회복지 비용이라던가, 연금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미국에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1년에 지금 숨만 쉬어도 2조씩 부채가 늘어나거든요. 네.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가 더 커져요. 그죠. 그리고 더 늘어나면 또 커지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라고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차피 뭐 오늘 좀 오르고 내일 좀 떨어지고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한 5년, 10년 본다? 과연 지금의 달러의 가치가 10년 뒤에도 그대로일까? 이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미국의 부채를 잘 안 사줘요, 다른 국가들이. 심지어는 맞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최근에 발표된 걸 보니까 한 6,880억 달러로 줄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부채를 안 사는 거 넘어서 팔고 있다. 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부채 문제라는 게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유럽,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화폐를 계속 발행하다가 부채가 이 정도로 쌓였다. 그래서 점점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 요즘 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빨리 오르지? 아, 요즘 들어 왜 이렇게 금가격이 많이 오르지? 이 전체적인 사이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부채 문제를 언젠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 부채는 누구의 빚이죠? 국가의 빚이죠. 국가의 네. 빚이죠. 네. 그러면은 국가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방법이 세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지출을 줄인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득을 늘리든 지출을 줄이든 둘 중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의 입장에선 지출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해진 그런 그 약속들이 있어서 뭐 사회보장 비용이라던가 이자 이런 거는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 다 빼고 지출을 줄이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옆에서는 다들 뭐 복지도 늘려주겠다고 맞아요. 하고 이것저것 돈 쓰겠다고 하는데, 나는 뭐 정규직들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 거고 최저임금 폐지할 거고 네. 연금 없앨 거야. 아마 자리 못 지킬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출을 줄이는 건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국가의 수입은 세수예요. 그럼 세금을 늘린다? 그것도 싫어하죠. 그렇죠. 이것도 싫어하죠. 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올려도 이 세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꼭 반드시 세수가 많이 거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임계점이 되면은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드는 효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올리는 것도 아주 미약하게나마 가능한 부분이 있어도 그게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밖에 없어요. 뭘까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제국들이 똑같이 했던 행동이거든요. 네.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아, 로마 때처럼 금을 비율 낮추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저희 부모님이 어리셨을 시절에, 그러니까 막 대학생 이럴 때 이제 취직을 하면은 제가 월급이 얼마냐고 여쭤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월급 20, 30만 원 받는데, 만약에 빚이 1억이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뭐 한 달에 월급이 2, 300만 원으로 커졌어요. 지금의 1억, 물론 큰 빚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빚의 어떤 그 가치가 10분의 1 토막 낮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가 갖고 있는 38조 달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00조 원이 네. 좀 넘거든요. 이런 빚이, 어마어마한 빚이 사실은 화폐 가치만 하락하면 실질적인 가치는 반의 반토막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1930년대에 부채의 이제 한계점이 오고 그때 인플레이션을 계속 용인하면서 부채의 가치를 40년 동안 낮춘 결과 거의 120% GDP 대비해서 네. 그 정도 됐던 부채 비율이 3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1980년대에는. 지금 다시 그 임계점에 온 거예요. 네. 다시 떨어져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인플레이션 말고는 없다. 그래서 사실 금 가격이 지금 이 사이클이 시작된 거고, 이 사이클은 생각보다 매우 길고 또 강렬해요. 왜냐면 이번에 잠깐 조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저번 주말에 그린란드 때문에 서로 관세끼리 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은 가격이랑 금 가격이 이번 주에 또 올랐던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힌트 중에 뭐였냐면 중국이 국채를 막 매도를 하면은 누군가 대신 사줘야 그 가격이 유지되는데 유럽이 엄청나게 샀어요, 최근 들어. 네, 맞아요. 국채를요? 네, 근데 미국 지금 국채를. 유럽이랑 미국이 갈등 나면은 네. 유럽이 그래? 우리 관세? 뭐 우리 미국 국채 팔면 누가 살까? 팔겠다. 라고 지금 이제 던질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채권 가격이 똥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 금리 튀고 있는 거고, 네. 보다시피 이제 금 가격이 또 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금은 가격이 또 한 번 더 붙은 거죠. 네, 맞아요. 야, 그래서 이 큰 사이클을 보면 원래 금이라는 게 그냥 이런 흐름을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가격만 봐도 지난 100년 동안의 패턴을 보면은 오를 때 한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 자체가 원래 기네요. 길고 그리고 네. 또 그때 좀 강렬하게 오른다. 근데 이제 역사적 패턴이나 그다음에 이런 논리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렇게 긴 상승 사이클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그게 지금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 좀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이제 일으켜서 그 빚 부채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으면은 과연 그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다 안 좋은 거 아는데 네. 국가가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고 이것도 안 좋은 거고 이것도 안 좋은 건데 그 중에서 뭔가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욕을 덜 먹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극단적이지 않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물론 나머지 하나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럼 화폐 개혁을 하는 건데 뭐 화폐 가치를 1000분의 1 토막 낸다. 이건 더 극단적이잖아요. 아니 디폴트를 하던가. 그래서 역사 보면은 마지막에 인플레이션을 갈 때까지 갔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나라가 망하고 시위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거나 그게 계속 이제 그냥 역사의 패턴이었었으니까
결국은 미국 이제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근데 여기서 네. 재밌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씀 못 뭘까요? 드린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제국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갈 때까지 간 국가들이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인데, 도박을 해요. 최후의 도박을. 어디 뭐 카지노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떻게 모든 걸 건 도박을 하는데 네. 보통 제국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다른 국가들이 안 사준다 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 어느 정도 패권의지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력이 다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건 싫다. 이 명예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전쟁을 일으켜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모든 상품과 서비스 막 노예들 전리품들 막 그렇죠. 미친 듯이 들어오니까 생산성 확대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거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전쟁이라던가 다양한 어떤 대규모 도박 같은 걸 하는데 옛날에는 전쟁이 좀 많았고 최근에 가장 가까웠던 그런 배팅을 보면 영국 같은 경우를 들 수가 네네네. 있거든요. 영국이 한 1780년대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이제 막 안 사주기 시작하죠. 파운드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그때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혔는데 2차 산업혁명이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생산성 혁신을 이루어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빚이 많은 것보다 소득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면 그 빚에 대한 그 비율도 같이 낮아지는 네, 거니까 그래서 2차 산업혁명에 몰빵 베팅을 해요. 네. 그래서 1780년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였던 게 딱 20년 만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로 뛰어요. 네. 그러니까 빚이랑 빚 다 지고 화폐 가치 낮추고 그냥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그 2차 산업혁명에 베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1800년부터 1900년까지 100년의 패권을 더 가져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짠다고 해도 성공을 해도 그게 실제로 생산성으로 나오는 데는 시차가 걸려서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도 나오고 그리고 화폐 시스템은 일단 한번 바뀌어요. 결국 이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이 재평가되긴 한다. 그 가격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막 몇 조 배 상승을 하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적당히 한 30, 40배 정도 오르는 수준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책적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제 이게 바뀌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금 가격이 오른다. 그것도 좀 강렬하게 많이 오른다라는 부분은 역사적 패턴을 돌이켜 보면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수천 년 전부터 저 금을 근본이지? 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기한 건 동양이랑 서양이랑 서로 교류가 없던 시절부터 네. 서로 금을 화폐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서로 영역을 하다 보니까 너네도 금이야? 우리도 금인데? 그러면서 그냥 무역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자, 우리가 그냥 완전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죠. 막 이렇게 우가우가 하다가 이제 그 농사도 짓게 됐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막 쌀이 막 이만큼 생겼어요. 그러면은 와, 난 부자다 이렇게 막 맨날 소리치고 다닐 텐데 근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쌀이 이게 한 2, 3년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썩고 그럴 텐데 없어질 텐데. 그러면 나는 2, 3년 동안만 부자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는 건 되게 한정적인 시간 동안인 거예요. 나는 이 부를 내 미래의 나한테 보내고 싶어요. 막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자식한테까지 부를 전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네 가지 조건이 달성이 돼야 돼요. 네. 첫 번째, 한정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소금 같은 거를 돈으로 쓴다고 칠게요. 근데 이 소금을 돈으로 쓰면 사람들이 일을 해서 소금을 안 벌고 소금을 벌어서 소금을 벌어요. 예. 그런 식으로 소금이 너무 많아지면 갑자기 나의 그 돈에 대한 가치가 10분의 1 토막, 100분의 1 토막이 날 테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예전에 좀 썼거든요. 막 조개 껍데기도 쓰고 이런 것들이 잠깐은 쓰였지만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희소성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정되지 않은 자원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안전성. 뭐 예를 들면 독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폭발의 위험이 있다던가 당연히 안 되겠죠. 세 번째, 불변성. 막 소금을 돈으로 썼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더니 내 돈이 다 없어져 뭐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졌어. 이런 것들은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빼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 뭐가 남냐면 귀금속들이 남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에요. 뭐 귀금속 하면 백금도 있고 구리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녹이 쓴다던가
그러면 또 안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백금이나 이런 것들은 녹는정이 막 1700도 이래요. 지금도 가공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옛날엔 더 힘들었겠죠. 네. 다이아몬드 물론 원소는 아니지만 얘 쪼개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 마지막은 이 그 분할성인데 이 네.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원소가 애초에 금이랑 은 빼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리도 나중에 조금 그 금이나 은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동도 같이 사용되긴 하는데 대체로 금이나 은 제외하고는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게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한번 타고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200년 전으로 딱 돌아갔어요. 200년 전이나 뭐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것 중에 뭘 가지고 갈 거냐라고 생각하면 물론 뭐 기술의 집약체, 뭐 스마트폰 네, 같은 네, 것도 네, 되겠지만 네. 뭐 가지고 와서 쓰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엔 그 시대에도 통용되는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쵸. 인류 역사 동안 그 우리가 쓰는 종이화폐들이 정말 수만 개가 있거든요. 그것 중에 가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은 종이화폐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금의 달러 딱 50년 전으로만 돌아가잖아요. 네. 못 써요. 네. 반대로 50년 전에 쓰던 달러를 지금 가져오고 와도 못 써요. 종이화폐는 언젠간 못 쓰게 되는 때가 온다. 그쵸. 하지만 5,000년 동안 금은 계속 어느 시대로 돌아가든 돈으로서 쓰였어요. 지금도 언제든지 돈으로 황금성이 아주 뛰어나고. 자,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로 생각해보면 신의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인간이 돈으로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원소이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에서. 그래서 어디서든 돈으로서 쓰였고 5,000년 동안 늘 가치를 잃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는 뭐가 신기하냐면 네. 유발 하라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인류적인 관점으로. 저거 죄송하지만 저 골드바 한 번만 네. 근데 만져보세요. 골드바와 은 만져보시면 이거 되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좀 보면 느낌이 있지 않아요? 영롱한데요? 영롱해. 그게 뭐냐면 영롱해요. 왜 인류는 그러니까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저 골드를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네. 이제 영롱함을 네. 느끼고 딱 봐도 이거를-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없었던 탐욕이 일어나. 맞아. 그렇게. 갖고 싶다. 갖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와. 유전적으로 DNA에 계속 이제 물려받은 게 아닌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금으로서의 되게 가치를 또 만들어주는 그냥 본능에 있잖아요. 네. 본능적으로 갖고 싶어해. 네, 그런 여러분, 걸 유발하는. 네. 만져보니까 어떠십니까? 골드바 이게 지금 얼마죠 이게 이제? 얘가 한 2억 4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거 세 덩어리면 집 하나 살 수 있어요. 네. 와. 근데 영상에서 보면 금 1kg가 막 이렇게 두꺼운 것처럼 막 화면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는 좀 얇으네요. 그렇죠.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게 한 12.5kg 정도 될 거예요. 그거구나. 네, 그래서 이만한 건데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보통 보유하는 게 그런 형태예요. 네. 그건 들지도 못하겠는데요? 그 제가 한번 그 약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그 막 박스에다가 구멍 하나 뚫어놓고 이거 꺼내면은 뭐 준다 해서 어. 그런 이벤트 있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네, 진짜. 이것도 정말 꽤 무거워요. 네. 진짜 무거워요. 그리고 저희 1년 전인가 저희 채널 출연했을 때는 네. 그때 가격이 얼마였죠 이게? 그때 한 1억 얼마 했을 거예요. 이제 와, 1억 좀 진짜 넘어가지고. 더. 그래서 1억이네 뭐 이런 얘기 네, 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매가 골드바 하나 너무. 1억씩에 열렸습니다 이랬는데 네. 네. 2억. 와. 최근에 금을 네. 팔았어요. 네. 이제 정말 조금 있어가지고 애기 돌반지를 팔았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리고 연락해서 내가 찾아갈라 했어. 근데 어. 체력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뭐 요거 가지고 팔기도 애매해가지고 했는데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이 갭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음. 세 가지를 들게요. 어. 첫 번째는 음. 그게 돌반지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금 같은 경우에 순도가 99.99%잖아요. 근데 돌반지는 얘가 또 이제 강성도 좀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99.5%짜리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매입할 때 당연히 얘가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정제하는 데 비용도 들 필요하겠죠? 거고 네. 금이 살짝 미세하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돈당 뭐 6,000원, 7,000원 그 정도의 가격이 이제 감가가 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변동성이 좀 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내가 이 금은방 입장에서 매입했다가 한 몇 초 지났더니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그러면은 있지. 너무 손실이 커지잖아요.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이제 그걸 고려해서. 네, 금은방들이 마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벌려놔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내가 많이 돌아다녔어. 근데 많이 그냥 비교를 해보시고. 저번 주 시세로 90만 원이 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그리고 팔렸더니 78만 원?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날 가니까 2%더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79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80만 원대는 어디가 있고 갑자기 네.
10만 원 갭이 나는 떨어져 거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안 팔려다가 예. 살 때 아마 그런 부가세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부가세가 들어가고 10%가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게 3, 40만 원일 때는 부가세 10% 해도 뭐 30만 원인데 이제 80만 원이니까 부가세 10% 때리면 이미 88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2만 원만 차이가 나도 이제 그 중간 갭이 없어지는 거죠. 80만 원대가 없고 70만 원 후반에서 90만 원 이렇게. 예. 이게 금을 어떻게 팔아야 가장 좀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요즘. 비싸게 파는 방법, 이거 네. 진짜 꿀팁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방법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 그럼 이제 뭐 당근이나 아니면 뭐 중고마켓 이런 데서 그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개인인데 뭐 살 때 팔 때 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원래 부가세가 없는 게 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살 때 팔 때 이 정도 갭이 있었던 거에 한 중간 정도에 만나서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그럼 내가 오늘 사자마자 오늘 팔아도 내가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는 것 뿐이지 비용이 따로 발생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 때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살 때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뭐 이게 가짜금일 수도 있고 요즘 네. 텅스텐금 많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가짜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갑자기 뭐 섹시한 다음에 뭐 가져갈 네. 수도 있고 네.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차린 것도 그런 중개 거래를 중개 거래를 도와드리려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판매자랑 구매자가 만날 필요도 없죠. 저희가 금 같은 경우 이제 전문 장비 이용해서 다 감정도 하니까 가짜금을 탈 일도 없고. 요즘에 중개거래 플랫폼도 뭐 저희 회사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사고 파는 게 훨씬 더 많이 받는다. 다만 이제 돌반지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디자인도 다 다르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약간 좀 지저분해지기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로는 나 선물해 주려고 그러는데 좀 애매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게 수요가 한정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돌반지를 골드바로 바꿔서 중개 거래를 해버리면 돼요. 공인비 좀 주고. 이거 진짜 꿀팁인데 이러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오늘 매입가가 대략 한 81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네. 예, 그냥 돌반지 대충 하면 한 81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네. 근데 얘를 골드바로 바꾸는데 비용이 뭐 10돈짜리 기준으로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오, 싸다. 네. 네. 그러면 원래 10돈짜리 그 돌반지를 팔면은 그냥 810만 원을 받는 건데 얘를 10돈짜리 골드바로 바꾸면은 대략 한 850만 원 정도 받아요. 840만 원. 전화하고 팔걸. 네.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차이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금이라는 게 제가 8년 동안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8년 동안 금 투자하면서 다양한 방송에서 이렇게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한 정보가 너무 편차가 심해요. 너무 편중돼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너무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큰 수익을 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히 일반인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다 보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면은 다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도 네. 이왕이면 그런 부분 하나까지 좀 챙겨서 좀 효율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면 금은 더 오를 걸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금은 이 전체 사이클이 한 적어도 10년 정도는 보통 이어지는데 지금 그 사이클의 딱 중반부 정도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그냥 대략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예측하면 2030년 정도까지 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6년이라는 건 이제 막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됐다는 거죠. 사실. 그럼 금 사야 되겠는데요? 금 사야죠. 저는 금 아직도 사요. 작년에도 사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 슈퍼사이클이다 네. 해가지고. 네. 아, 그런 방법이 또 있구나. 아니, 그 금 보면은 요새 용어 중에 그런 용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금, 뒷금. 아, 이게 뭔 뜻이에요? 앞금, 뒷금. 근데 이거 나가도 되나? 그래갖고 용어 설명만 주시죠. 네. 금, 뒷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금을 살 때 보통 부가세를 내고 사잖아요. 네. 이게 당연한 거고 맞아요. 뭐 개인간 거래에서는 안 내도 된다고 치지만 근데 이제 마치 이런 거죠. 얘가 금이 8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88만 원이에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괜히 매출로 잡혀봤자 세금만 더 내니까 우리 서로 그냥 현찰로 해가지고 뒤에서 몰래 그냥 거래 기록 같은 거 남기지 말고 이렇게 거래하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사실 해외에도 좀 있어요. 이런 시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 뒷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뒷금이 살 때는 싸게 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현금을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뭐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쳐도 우리나라 국세청은 전 세계에서 보고 배울 정도의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8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메일함이 터져나가도록 사연 받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요즘 특히 많은데
금 가격이 막 두세 배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나 옛날에 한 5천만 원 샀던 골드바가 이제는 막 1억 2천만 원 막 이렇게 돼요.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걸 팔아서 계좌에 꽂혔는데 국세청이 보면 이거죠. 아, 얘는 금을 산 기록이 없는데 1억 2천이 어디서 생긴 거지? 그렇겠는데요? 그러면은 나 이거 옛날에 샀었다라고 하면은 증명해봐. 증명 그러게요.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걸 증여로 봐요. 아, 증여세가 그럼. 그렇죠. 근데 증여세만 붙냐? 증여 신고를 안 했잖아요. 네, 가산세부터. 그러네. 그리고 증여 납부를 안 했잖아요. 네. 이 그 가산세 두 개가 더 붙어요. 네. 그러면 내가 1억 2천만 원짜리 골드바를 팔았는데 좀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막 8천만 원, 9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금 가격이 만약에 똑같아요. 막 투자했는데 1년 뒤에도 똑같아. 그러면은 팔고 다시 뭐 현금 받은 거를 그대로 통장에 넣으면 아, 나 옛날에 뽑았던 돈 다시 넣은 거예요. 라고 해도 뭐 어떻게 되겠지만 우리는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실제로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가정하면 뒷금이 그게 살 때나 싸게 보이는 거지 나중에 팔 때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면 거래 시장이 완전 두 개로 나뉘겠네. 왜냐면 뒷금을 판 게 양질을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네. 뒷금은 뒷금끼리만 거래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금 보유량이라 하더라도 네. 실제로 양지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 유통량은 더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살 때 그냥 부가세 내고 사셔도 무난해요. 그리고 뭐 그게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인 간 거래 이용할 수 있는 위탁 거래. 뭐 저희 회사 오셔서 위탁 거래로 사셔도 되고 위탁 거래로 팔아도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금을 정식적으로 수입해 오지 않고 있지 않아요? 수입을 하기는 해요. 하긴 해요. 네, 하긴 하는데 네. 이제 문제가 금이 가끔 부족해져요. 근데 특히 은이 요게 좀 심한데 FTA 협정이 맺은 국가한테는 관세를 안 내도 되지만 뭐 예를 들면 홍콩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관세만 3%예요. 네. 그럴 바에는 약간 이게 우리나라의 공급의 병목이 되게 심해요. 금이든 은이든. 왜냐면 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 밑에 나라에서 가져오고 뭐 옆에 나라에서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막 한 번 금 가격 올라가면 막 김치 프리미엄 20% 붙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공급적 현상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금 시장 자체가 정보가 되게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이득을 벌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줄여보고자 특히 일반인 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막 시작하자마자 20-30%막 손해보고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좀 없애보고자 계속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도 차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은 실물 금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금 ETF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어떤 투자 방법을 가장 추천하시나요? 다 좋죠. 뭐 ETF도 좋고 KRX 좋고 일단 금 투자하면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물을 가장 선호를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좀 많은데 네. 첫 번째는 이 시장을 잘 이해하고 실물을 사면 ETF보다 훨씬 유리해요. 자, 예를 들면 ETF 투자를 했어요. 네. 지금 금 가격 뭐 거의 2-3배 정도 올랐잖아요. 한 3배 올랐어요. 지금 투자해서 한 5년 지났더니. 만약에 3배 밖에 안 올랐다고 치죠. 3배 정도 오르면 그 3배 오른 거의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부가세 10% 내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금이 오를 거라는 가정하에 ETF보다는 실물이 더 낫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급적인 병목 현상이 종종 일어나요. 1년에도 보통 한 2-3번 정도? 근데 이제 심지어 막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공급 병목이 일어났다? 지금. 네, 지금이죠. 가치가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프리미엄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때 실물을 사놨다? 근데 이제 금 가격이 오르면서 이거 다시 사상 최고치 몇 번 돌파하다 보면은 이제 막 김치 프리미엄 20% 붙고 하잖아요. 네. 그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앉아서 금 가격 오른 거 플러스 20%를 더 번 거예요. 그래서 실물을 이런 식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잘 이용해서 투자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ETF보다 훨씬 이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실물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하나만 더 얹으면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금 가격이 올랐던 역사의 대부분을 보면 금을 통제했던 역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 IMF 발생했어요. 막 외환이 없어. 그러면 결국에 달러나 금부터 잠궈버려요. 그냥 국가가. 그냥 은행 문 딱 닫아버리고 이거 인출 못해. 갖고 가고 싶어? 그럼 원화로 줄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 자체가 화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를 관장하는 중앙은행이나 이제 국가들은 이 화폐를 지키기 위해서 걸어 잠갔던 역사가 좀 많다. 심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은행문 닫고 그 다음에 갑자기 행정명령을 내려요. 지금부터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징역 10년형에 처한다. 웃기죠? 네. 금을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고 갖고 있으면. 있는 예. 이런 정도로 이런 역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가까운 역사에도 좀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니면 좋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을 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리스크. 그리고 실제로 뭐 외국 항거래법 제6조에도 써 있어요.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나 이제 전시사변 그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이 금을 국가에 매각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무라는 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잖아요. 네. 반드시 그러니까 국가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IMF 때 실제로 금 모으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있어요. 왜 금 모으기 운동을 했을까요? 뺏어도 되는데. 뭘까요? 그럼 뭘까요? 1933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딱 내렸어요. 금을 몰수하겠다. 그래서 막 신문을 막 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숨기는 거예요. 오. 그러다가 이대로 하면은 못 모으겠다. 이제 은행문 잠가가지고 몇 개 뺏은 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이게 공포로는 사람들이 안 내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게 해야겠구나. 약간 애국심을 자극시키자. 해서 이제 모든 은행에다 포스터 같은 걸 다 붙이고 맨날 라디오에서 선전을 해요. 맞아요. 그때 우리 집 다 그랬다고. 팔았어. 네, 네. 맞아. 그러니까 금을 안 내면 국가가 망한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 이거 들고 있어봐야 뭐하냐. 국가 망하면은 뭐 의미도 없는 거. 네. 일단 국가부터 살리고 봐야지.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라디오에서 뭐 만약에 연예인이 금을 가져왔다. 막 띄워줘요. 근데 어떤 뭐 부자가 금을 안 내놓는다. 그러면 막 매국노 취급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그 이후에 갑자기 미국의 금보유량이 확 증가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본 거죠. 사실 터키도 똑같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네. 이런 것처럼 금을 빼앗는 것보다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게 더 잘 된다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했고, 근데 저는 만약에 이번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굳이 금 모으기 운동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거는 이제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네. 있는데 최대한 순화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지금은 사람들이 어차피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집에 없구나. 네.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적자 사업을 국가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국도 그렇고, 이게 다양한 국가들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금을 보관하는 것만 해도 이미 적자고, 거래 그런 시스템도 적자인데, 수수료가 너무 싸요. 생각해 보면. 얘네들을 왜 적자 보면서까지 하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있겠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는 국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국민들 중요한데 국가 입장에서 국가가 살아야 그 다음에 국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이제는 굳이 금 모으기 운동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실물을 좋아해요. 근데 금 모으기 운동 한다 하더라도 이제 금을 네. 내놓을 집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은 당해봤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실물 금을 추천해 주신다 하셨는데 네. 지금 여기 댓글 보니까 텅스텐 금이 요즘 난리인데 음. 그거 잘라야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아니 그냥 부피랑 그냥- 무게가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냐면 그 텅스텐이랑? 금은방도 속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요즘에 좀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업계에서도 실제로 그런 텅스텐금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가짜금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납이나 굴이나 막 철이나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다 조금 돈 좀 쓰는다 하는 애들은 은을 만들고 실버바 위에다가 이제 금을 도금을 하는 거예요. 은도 좀 비싸긴 한데 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석에도 안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은조차도 꽤 밀도가 높은 애인데 얘랑 금이랑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부피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좀 은이 더 큰 것 같은데. 그쵸? 은이 훨씬 크죠. 네. 근데 무게는 이게 훨씬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레카했던 이유가 네. 그거잖아요. 다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인은 네. 그러니까 금을 흔히 접하진 않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업계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 얘가 뭐 부피가 너무 크다, 가짜다 이런 것들을 알거든요. 네. 근데 텅스텐이 금이랑 밀도가 거의 똑같아요. 야. 심지어 자석에도 안 붙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금을 감정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XRF라고 하는 그런 비파계 검사기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엑스레이를 딱 찍는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침투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럼 만약에 도금을 되게 두껍게 입힌다. 그럼 거기까지 안 들어간다. 금일 거예요. 만 보는구나. 이게 예. 살짝 해서. 그래서 피부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장비를 좀 더 이용하니까 알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방법은 소리를 들어서 알아야 돼요. 소리. 네, 그래서 핑 테스트라고 하는데 탕 쳤을 때 네. 이게 금은 한번 쳐볼까요? 네. 이거 어떻게 쳐야 한번 돼요? 드려보세요. 네. 원래 약간 이거 금속 같은 걸로 쳐야 제일 좋은데 네. 아 이거는 안 팬 소리밖에 나요? 안 나네. 그냥 금속 같은 걸로 치면은 맑고 경쾌한 탱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틱 막 이런 소리. 끊기는 소리가. 네,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 틱 이런 소리가 나요. 네. 근데 빡세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냥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런 핑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전도율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텅스텐인지 아닌지 알고 근데 이제 이런 전문 장비를 모든 금은방들이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잘라서 안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구나. 하고 옛날에는 대부분 이제 그 정도까지 많이 나오진 않다 보니까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좀 많아지면서 금은방들도 이제 좀 뭔가 출처가 불분명하다 네. 그러면 잘 안 받으려고 하거나 무조건 잘라보거나 금은방도 쉬운 게 아니네. 이러다 한 번만 실수하면 큰 돈 날리는 거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 그냥 뭐 저희 업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라보고 한다고 치지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알 방도가 없잖아요. 뭐 산다고 해서 다 그러니까요. 잘라버릴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뒷면을 보면 그냥 우리 화폐도 미조지폐 많이 만드니까 예. 뭔가 보안 기술 같은 걸 징표가 넣었잖아요. 있나요? 네. 칩을 박아나요? 그래서 이게 와. 뒤에 보면 보는 방향에 따라 글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안 기술을 저희는 넣어요. 홀로그램 같은 게 있네요. 그쵸, 여기 그쵸. 이렇게. 네. 이렇게 야. 바뀌어요. 그렇죠. 위변조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